안녕하세요. 지금의 패션 강국 프랑스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기말 발표를 준비한 헝가리어과 18학번 도유림입니다. 패션 강국이라고 하면 쉽게 프랑스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 조사하며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는 프랑스가 패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요인을 4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에 속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인 지도자들의 통찰과 혁신의지에 따른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주도적으로 사치제 패션 산업을 장려해온 나라입니다. 루이 13세와 그의 재상 리시리에는 왕가의 사치는 외국인에게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치스러운 왕가의 이미지를 통해 왕국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하였고, 이는 루이 13세가 어린 나이로 등극함에 따라 왕권이 불안정하고 갈등과 음모로 왕국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왕가의 결혼식, 축제 등의 행사에 동시대의 예술의 모든 현란함을 동원해 약화된 권력을 강화하고 위엄을 갖추기 위해 과시전략을 폈던 것입니다. 절대 왕정 루이 14세의 등장으로 유럽인들의 생활 감각과 미적 취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때까지도 호사스러운 치장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보상받고자 하는 사상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상품의 소비 상황과 분위기, 브랜드, 제품의 상징성을 모두 통합하여 소비를 미적 경험의 수준으로 승화시키면서 파리를 사치제 시장의 중심지로 조성하였습니다. 궁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적인 몸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을 두었으며, 왕후와 귀족들이 스스로 사치 산업의 대소비자가 되어 화려한 의상과 가발, 그리고 화장품 등을 이용해 멋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사치제 경제가 창조되었습니다. 루이 14세의 이러한 정책은 당시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프랑스 패션 리더십의 잠재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실시한 프랑스식 중상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콜베르는 특히 견직물과 패션 산업의 진흥에 매진하며 프랑스를 무역 대국으로 발전시키고자 중앙통제적 시스템을 운용하였습니다. 중앙통제적 시스템을 통해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품질로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콜베르가 견직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전 시기에 이미 견직물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선 루이 11세는 리옹시에 견직물업을 진흥시키려는 칙령을 내렸었고,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에서 견직공을 인도에서 염색 기술자를 궁정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리옹 시내에 견직물 공방을 창립하는 특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앙리 4세는 리옹에만 수천 대의 방직기가 가동되도록 하기도 하는 등 견직물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다가 콜베르 시대에 생산체제가 정비되고 수입 금지 조치를 추진하면서 18세기에 이르러 리옹은 유럽의 직물 디자인 중심지가 되었고, 그 산물을 전 유럽에 수출하면서 오늘날에도 유럽 제1의 고급 견직물 산지로서 명성을 지니게 된 전통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 시절에는 귀족들에게 축제 참가를 의무화하면서 사치품 제조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당시 황후였던 외제니 드 몽티조까지 가담하여 섬유 산업을 자극하기 위해 리옹산 면의 의상으로 치장하기도 하고 정치적 명목하에 황실 내에서 사치를 부렸습니다. 이는 오트키띠르를 등장시키면서 오늘날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열렸던 국가 이벤트인 파리 만국 박람회를 통해 자국 패션의 사치제 산업에 대한 긍지를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실험적인 문화예술 정통에 따른 미학적 내실과 패션 조형 감각입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이탈리아인의 취미를 수용하고 모방하면서 독자적인 스타일의 예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 말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바로크 양식은 루이 14세 시기 프랑스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문명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적 지평의 확대와 이로 인한 혼란, 신구교 간의 종교 갈등, 그리고 절대 왕정의 강화 등으로 프랑스인들은 불안을 겪고 있었고, 프랑스인들은 불안을 화려한 겉모습과 환상의 세계를 통해 위로받고자 하였고, 이는 겉모습을 과시적으로 가꾸는 겉모습의 미학인 바로크 미학을 유행시켰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점점 거추장스러운 격식에 사로잡힌 공적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면서 아담한 살롱을 중심으로 한 조용한 사생활과 친근한 개인적 교제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취향의 변화는 로코코 스타일의 전성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여성 복식은 하나의 예술품과 같은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잇따라 북미 식민지를 독점하게 된 영국의 귀족과 엘리트들이 로코코적인 예술 취향을 퇴폐적이고 타락한 프랑스의 철진한 유행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신고전주의가 등장하였는데, 신고전주의 복식 양식은 전체적으로 날씬한 하이웨스트 실루엣에 고대 의상을 모방한 자연스러운 형태 중심의 간결한 패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후에 낭만주의가 신고전주의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낭만주의는 풍성한 스커트, 퍼플을 이용한 부풀린 넓은 소매, 챙이 넓은 모자 등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면서 인간의 내부에 흐르는 생명력과 감동을 지향하고 동적인 구성을 개척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런 낭만주의자들은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였는데, 그들의 공간적 도피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등장시켰습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은 17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나타난 풍속화의 한 형태인 우키요에에서 새로운 조형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일본의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포니즘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실주의, 인상주의가 등이 등장하였는데, 이렇게 프랑스에서 여러 예술적 유파가 등장했다, 사라졌다 하는 역사적 사실은 늘 새로운 미적 형상을 추구하는 프랑스 예술의 생동감과 실험정신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현대 프랑스 패션에 투영된 다문화적, 실험적 조형미는 당대에 수용되고 인정되던 문화예술과 미의식에 근거하여 그 시대 정신을 의상이라는 오브제로 구체화하는 오랜 역사적 실험에서 형성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패션의 미학적 내실은 오늘날 주요 시점마다 새로운 패션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패션 감각의 영감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중혁명 정신의 토대 위에 현대 패션 산업의 사상적 토양 및 구조 확립입니다. 1789년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과거의 인습과 전통 위에 구축된 권위주의적인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패션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혁명 이전의 프랑스 복식은 사회 정치적 역할과 신분 및 지위에 따라 철저히 구분되었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궁정의 왕족이나 귀족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이 창안되면 그 일정 계급 안의 구성원들만 새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었기에 유행이 급격히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793년 국민회의가 복식제도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선포함으로써 의복을 통한 위계질서와 지위 구분은 더 이상 법으로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혁명을 통해 주창된 사회적 신분의 평등 이념은 누구라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복장을 할 수 있다는 복식 표현의 자유로 확대되었습니다. 패션이 패션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인 평등의 실현은 곧 다름과 구별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형성시키면서 새로운 유행을 끊임없이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들은 의복을 통해 새로운 의례를 만들고 이를 빠르게 유행시키면서 문화를 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추진되면서 의복 생산과 섬유 산업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민계층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두 계층의 대비를 반영하듯 수공업과 기계생산, 오트티크르의 기성복, 진품과 복제품의 대립과 혼란 속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복식 양식들이 혼재되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때 사치와 소비가 여성의 전유물로 변질되는 현대 패션 산업의 구조와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창작적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와 이의 소유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 정립입니다. 오늘날 세계 섬유 패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디자인과 브랜드입니다. 프랑스는 빠르게 디자인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초로 제도적 보호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루이 14세의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공헌은 경제력 강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디자인 보호를 제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711년 리옹시의 집정관이 내린 작물 도안 모방 행위 금지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57년에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상표의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기초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표 제도의 시작을 전후로 오늘날 프랑스를 대표하는 겔랑, 까르띠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가 그리고 의상 분야에서는 영국 출신의 워스를 비롯한 황실 장인으로 출발한 명품 매종 브랜드들과 파갱, 푸아레, 샤넬 등의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하우스를 개점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오트티크르와 현대 패션 비즈니스의 규율과 틀을 확립하는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스는 의상 제조 비용의 브랜드 마크인 그리프를 창조하여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고가의 가치로 바꾸어 디자이너의 명성을 상징 자본화한 최초의 꾸띠르에였으며 푸아레는 의류뿐만 아니라 패션하우스 향수의 런칭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아우르며 자신의 전 제품에 상표를 붙이면서 토탈 패션 브랜드의 개념을 시도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제2 제정 시기에 새로운 유통 매체로 백화점이 등장하였습니다. 백화점은 오트크뜨르의 저렴한 가격의 복제품인 기성품을 취급하였고 희귀한 원본들을 대량 복제하여 맞춤복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모조가 등장하면서 모방과 구별되는 희귀한 진품의 가격은 비싸졌고 프랑스 사회의 영원성과 절대적 품질이라는 가치가 중요시 되었습니다. 영원을 보장하는 절대적 품질에 대한 동경은 그 브랜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였고 모조품의 양산은 오히려 절대적 품질의 진품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진품 브랜드들로 하여금 싼 상품들과 차별화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브랜드가 출처와 지위 확인 기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품질을 보증하는 신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오늘날의 프랑스가 향유하는 그들의 패션 파워는 과시의 가치를 두었던 바로크 미학 개념이 패션 사치제 산업의 진흥으로 연결되면서 고부가 가치의 국가 핵심 산업으로 결정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중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된 민주적이고 개방된 사회 분위기는 프랑스 패션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문화 예술사를 거치며 지금의 프랑스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과 상표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창작과 창작자의 이름이 브랜드라는 상징 자본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점은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앞서 현대 패션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경쟁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